다음은 48번 표현 대리에 관한 겁니다. 자, 1번.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이 표현이 뭐와 관련되죠? 125조. 125조는 상대방의 대리권이 없어요. 그런데 외관상 봤을 때 마치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본인이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마치 있는 것처럼 뭔가를 한 겁니다. 그게 대리권 수여 표시예요. 실제로 없어요. 근데 그 수여 표시할 때 그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으면 그 특정의 상대방이 표현 대리 행위를 해야만이 122조가 적용된다. 그걸 묻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122조의 표현 대리는 그 타인이 대리인이 되어 통보받은 상대방의 사이에 대리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래처가 있어요. 거래처가 있는데 좀 나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시킨 거예요. 너 가서 이거 좀 가서 좀 해. 그럼 갈 때 명함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대리권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직함에는 뭐 상무이사처럼 마치 누군가의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형이 있어요. 또 이 사람 찾아갔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특정됐잖아요. 명함 가져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명함을 받은 사람과 그 타인이 거래를 한 경우에 이 사람이 뭐예요? 그러면 대리권 준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러한 경우 이제 125조가 문제되는 겁니다. 이 표현은 잘 기억해 주십시오.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통보한 경우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과 대리 행위를 한 때만이 125조 표현대로 적용되는 거지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 자와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거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유추 적용, 과실상계 법률 유추 적용 안 됩니다. 기존에 한번 봤습니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그 효과는 뭐다? 그 대리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고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229조의 표현 대리를 기본 대리권을 하는 126조의 표현 대리도 성립될 수 있다.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죠. 그 기본 대리권에는 법정 대리권도 가능하고 더 나아가 129조나 표현 대리를 기본 대리권도 포함이 된다. 이미 한번 봤습니다. 대리 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이미 살펴봤죠.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 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다. 무슨 얘기다? 대리에 의한 법률 행위예요. 그러면 대리권 유무나 묵건되는 문제는 전제는 뭐다? 법률 행위 자체는 강행법규 위반의 사유가 없어요. 만일에 법률 행위 자체가 103조 위반 등 강행법규 위반 등의 무효 사유가 있다면 표현대리 법리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설명했습니다.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잘 나오는 질문입니다. 요 내용들은 이미 여러 차례 이제 반복이 될 겁니다. 49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정 조건은 법률행위 부관으로서 조건이 아니다.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왜냐하면 조건 자체는 법률행위 부관이에요. 근데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예요. 당사자 사체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의사예요. 하지만 법정 뭐예요? 당사자 의사 무관하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아닌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이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것이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미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체가 무효가 된다.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공부한 게 아니라면 틀릴 수 있죠. 성립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는 성립해요.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발생하는데 조건을 낼 수 있죠. 정지조건이라면 이런 거죠. 법률행위에 성립하는 건 맞는데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조건이 장래에 일정한 불확정한 사실이 성취되면 그 순간에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는 게 정지조건이에요. 해제조건은 일단 법률행위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하지만 장래 불확정한 사실이 성취되면 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 효력과 관련된 거지 성립과 무관하다.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잘못됐습니다. 법률행위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립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당사자의 사적 자치의 원칙대나 계약의 자유의 원칙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일정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도 허용된다. 왜 이런 표현? 장래
일정한 사실인데 일정한 사실은 확실한 사실이 있고 불확실한 사실이 있어요. 확실한 사실은 뭐죠? 기한과 관련된 거. 불확정한 사실은 조건과 관련된 겁니다.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그 법률은 뭐이다? 어떻게 외웠죠? 저는 이렇게 옵니다. 이런 게 나오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정지 조건, 해제 조건, 기성, 불능, 그리고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요. 기성, 조건이 이미 이루어졌다. 정지 조건이 뭐죠? 일단 효력이 발생하지만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해요. 그럼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그리고 이렇게 X라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요거는 무효다. 이렇게 전해옵니다. 그러면 불능 조건이네요. 불능 조건이고 정지 조건이 여기네. 무효다. 맞다. 저는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과거의 사실은 법률에 부과해서 조건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조건은 장래의 사실을 전제하기 때문에 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다. 자, 기본입니다. 이거는 다음 50번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법률행위 무효. 이제 34회때도 나왔었는데 법률행위 무효하면 139조를 기억하십시오. 139조는 뭐죠? 무효인 그리고 법조문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말 암기하십시오. 이거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알고서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본다. 근데 문장을 할 때 이게 무효는 확정적인 무효예요. 그럼 비교할 거 보면 확정적 무효 비교할 게 뭐냐면 유동적인 무효예요. 근데 우리 유동적 무효는 배웠어요. 무권 대리 행위,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매매계약, 그 다음에 무근로자 처분행위. 그러한 경우에 추인이 있으면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때 추인은 확정적 무효 추인과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무권대리 추인이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이 경우 유동적인 유예요. 핵심은 확정이 아니라 유동적 상태예요. 유동적 상태는 추인이 있으면 소급해서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는 법률행위 흠을 치유하는 겁니다. 하지만 확정적 무효인 법률은 치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 새로운 법률행위는 뭡니다.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게 뭐다? 새로운 그때부터. 차이점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특징이 소급이에요. 추인이 있으면. 하지만 확정적 무효는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게 원칙입니다. 제가 원칙을 했다는 얘기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소급할 수는 있다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원칙은 그때부터. 그런데 시험에는 효력이 인정되는 이런 표현을 써요. 애매하게. 근데 34회에도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효력이 인정되는 게 소급간에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법률을 본다는 얘기는 법률에 있다는 얘기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소급이 되냐 안 되냐예요. 법률행위를 본다는 얘기는 법률이 뭡니까? 성립된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대신에 포인트는 그때부터. 자, 그게 헷갈리지 마십시오. 대신에 무효인 법률 추인은 언제 한다? 알고서 원인이 소멸한 후에. 원인이 소멸한 후에 만약에 강행법기 위반이면 이제 더 이상 강행법기 위반이 아니어야 돼요. 그러한 상태에서 또 이게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서 추인하면 그때 효력이 발생돼.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을 본다. 새로운 법률을 보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력이 포인트가 아니라 언제부터가 이제 발생하냐 이겁니다. 자, 그거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볼까요? 34, 50번이었어요. 34, 50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무효 원인 소멸된 후 알고서 추인해야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효력이 너무 방점 뜨게 되면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동적 무효과 비교했을 때 유동적 무효는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139조는 그때부터. 동그라미 2번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지났다. 무효인 법률행위 이런 규정 없어요. 그럼 어디서 나왔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같은 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이렇게 나왔습니다. 3번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설명했네요.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원칙은 전부 무효가 원칙이돼.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그 조건은 뭐다? 유효성을 판단하는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일부 무효인 경우 나머지 부분 유효성을 판단하면서 전부 무효가 아니라 일부만 무효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나머지 부분을 유효를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고려한다? 아니다.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예요. 이 사람들은 이걸 고려 안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일부가 무효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이게 무효고 그럼 나머지만으로도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가정적 판단이겠죠. 그때 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 가정적인 판단이다. 동그라미. 자,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는 전부가 무효입니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죠.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예외를 인정한다. 그 일부만 무효로 한다. 이것도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가정적 의사. 이 얘기는 당사자에게 실제 물어보지 않고 이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판단.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 입장이었으면 나머지도 무효로 시킬 건지 아니 나머지만은 유효로 만들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쉽게 와닿지 않는데 제가 이게 성격상 요약정리 성격상 설명 않겠습니다. 근데 잘 아십시오. 가정적 의사.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의사표시. 추인도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 묵시적 의사표시도 가능하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한 때는 무효의 사유가 뭐예요? 강행법규 위반이에요. 다른 장엄이 없으면 처음부터 아니다.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소급해서 효력을 발생시킨다면 그 의사에 따라 소급도 한다. 원칙의 모습은 뭐다? 이 특별한 다른 장엄이 없으면 별도로 당사자가 소급해서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그런 약정이 없으면 그때부터지 소급되지 않는다. 처음부터는 소급이라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급이라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라는 표현을 쓰는데 처음과 소급을 같이 기억을 해 주십시오. 용어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약정에 있는 소급표가 인정될 수 있다. 당연히 무효인, 확정적 무효잖아요. 강행법규 위반은. 이 경우는 무효 사유가 치유되겠죠. 여전히 강행법규 되면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인하더라도. 51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5조의 법률은 이미 설명했습니다. 저번엔 규칙이었죠.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형식적 방점입니다. 형식적 뭐냐면 입법 절차. 국회의원들이 의사당에 모여서 투표를 통해 만든 거. 그게 형식적 의미입니다.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이다. 대세적, 영구적 포기하게 되면 이 소유권에 뭐만 남습니다. 처분 권능만. 이러한 소유권의 내용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자, 물권 법정주의는 물권의 정류뿐만 아니라 물권의 내용 또한 법이 정한 대로. 근데 소유권은 어떤 경우가 있다? 소유권을 하려면 뭘 갖춰야 한다? 사용수익 권능도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도 있어야지. 이 중에 하나도 없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대세적 영구적으로. 비교할 게 뭐냐면 채권적으로. 누구한테 대해서만 사용수익권이 배제될 뿐 여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수익 권능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대세적으로 영구적으로 아예 뺀다는 얘기입니다. 소유권에서. 처분 권능 소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같은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이 정한다. 근데 법의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 권능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해 볼 수는 없다. 맞다. 자, 공원에서 여기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너는 못 씁니다. 그 얘기 못 하잖아요. 그리고 공원 이용권이라는 것은 물권에 해당됩니까? 물권이 정한 내용입니까? 아니잖아요. 8가지 해야죠. 그럼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간수법상 법정지상권 기억해 보다 간수법상 인정된 간수법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명인 방법. 그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맞히는 방법이에요. 원천의 관리, 간수법상 물권 아니다. 왜냐면 우리가 간수법상 권리에 대해서 포함이 안 되잖아요. 자, 요거 잘 기억해 주십시오. 52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4회, 33회. 출제됐어요. 연속 3개년 동안 출제됩니다. 그만큼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은 중요합니다.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유보하여 분리 유보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 같이 따라하는 건지 소유권 따로 물권적 청구권 따로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의 절대성과 배타적을 효력을 지켜내는 수단이거든요. 유보하여 불법 점유자에게 방해배제할 수 있다? 못한다.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즉 소유권을 양도했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기억하십니다.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기면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권을 상실했다는 얘기인 거고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214조, 203조에
권리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소유자냐 아니냐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전에 봤었지 않습니까? 제1 매수인은 단순히 채권자의 지위에 불과하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214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기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아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은요.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기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 214조입니다. 그 방해는 과거에 이미 정결된 손해가 포함된다? 아니다. 방해와 손해는 구별되는 걸 이미 강조했습니다. 214조는 방해의 결과, 이미 방해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를 재가를 내용을 하는 것은 아니라면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214조는. 이미 방해가 끝나서 그 결과만 남아있다면 그는 손해배상의 영역의 문제인 겁니다. 중요하다고 이미 강조를 했습니다. 방해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는 손해의 개념과 다르다. 그래서 방해와 손해 개념이 다르다. 4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소멸시효 제정한다? 아니다. 강조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소유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권적 청구권만이 소멸시효가 적용돼서 소멸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표현이. 이 표현 자체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3조, 214조 할 때 이 사람이 소유자 아니냐를 먼저 따져보는 거예요. 213조는 그래서 소유자는 전무자 상대로 203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를. 근데 외형상 등기부에 실질적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현재 소유권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등기부상 다른 사람, 내가 소유자인데 다른 사람이 이로 있으면 처분을 못해요. 그걸 말소한 상태여서 자기가 소유자인 것이 전제돼야만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 53번 등기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기 청구권은 등기 신청권과 구별을 하세요. 등기 신청은 어떻게 해요? 매매계약은 누구 상대로? 법원에 등기하죠. 즉 등기소에다가 등기고문에게 신청하는 거죠. 법원에. 등기 청구권은요. 매매, 법률, 계약과 같은 법률의 당사자가 일방에게 하는 겁니다. 이게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 등장한 사람은 달라요. 그걸 알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등기 청구권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와 함께 국가에. 법원이 국가잖아요. 근데 이건 뭐죠? 국가의 등기는 등기 신청권이잖아요. 국가의 상대로 하기 때문에 공법상 권리인데 지금 등기 청구권이 아니라 이건 등기 신청권이죠. 등기 청구권 뭐다?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대하여 등기 신청에 협력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 달라는 거잖아요.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보존 등기는 단독하지만 나머지 이전 등기 신청은 어떻게 되죠? 공동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달라는 거예요. 매도인은 매도인감정에서 등기권리자는 등기권리자 그러한 신청에 그 얘기예요. 등기 신청 협력할 것을 청구합니다. 그러한 서류를 가지고 국가에 등기를 신청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은 이 등장하는 인물이 뭐지? 신청은 국가에 하는 거다. 그러니까 공법상에 걸린 거고 청구권은 매매계약 당사자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협조해줘. 그 얘기인 겁니다. 니온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육 수익하고 있는 상 매수인의 등기 청구는 시효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는데 일정 기 행사하지 않게 되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겁니다. 따라서 점유 자체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소멸하지 않는다. 또 다른 표현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그런 표현들. 자, 더 나아가 매수인이 지금 자기가 목적물 인다고 사용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자신이 점유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서 그 점유도 제3자에게 승계해준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반면에 이미 설명했습니다. 이건 매매예요. 반면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이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자 완성자예요. 이를 처분하고 아직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에게 처분했어요. 그러면서 뭐랬다?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 이 패턴과 이 패턴이 유사해 보이기 때문에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23년도 8월 30일 날 다시 한번 기존 판례예요, 사실은.
다시 한번 이돈. 근데 전원합 이 판례 때문에 이 판례 이후에 과연 이 경우도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가 된 겁니다. 여전히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10년간 등기 청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자, 먼저 정하면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돼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권리를 처분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배웠잖아요.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채권 보통의 통상 채권 양도 법률에 따라 양도가 가능하다. 대항할 수 있다. 양도가 가능해요. 그러면 점유를 넘겨주잖아요. 그럼 점유를 상실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바로 소멸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효과, 소유권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여전히 갖고 있어요. 다만 점유를 상실한 그 순간부터 소멸시효가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단됨이 없이 10년간 진행이 되면 뭐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점은 첫 번째는 바로 점유를 상실한다고 해서 점유취득시효 완성했던 효과,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바로 소멸한 건 아니고 10년 동안 행사를 하지 않으면 시효로 완성된다는 거. 그 얘기는 더 이상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매매의 경우에는 여전히 진행하지 않는다. 이게 소멸시효 중단된다. 진행하지 않는다는 게 중단된다는 거예요. 이거 꼭 나올 겁니다. 매년 올해 아니면 내년엔 나올 만한 문제입니다. 디귿번.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시효 완성 당시에 등기 명의인이 동의에만 양도할 수 있다? 아니다.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 대항할 수 있다. 취득시효 완성이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시효 완성 당시 법률 소유자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다만 채권 양도의 법리에 따라 양도인이 채무자인 취득시효 완성된 소유자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채무자가 승낙을 하게 되면 대항할 수 있다. 근데 이 표현은 어디서 나온 거죠? 매매계약이죠.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통상의 채권 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의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만 대항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 근데 사실은 양도할 수 있다는 표현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양도 자체가 동의가 있어야만이 양도하는 거고, 동의가 없으면 양도 자체,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겁니다. 하지만 판례 내용은 대항력을 문제로 하거든요. 대항력이 없다면 양도계약 자체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러한 사실을 가지고 양수인이 채무자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냐,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구분을 할 줄 아는데 이건 자체는 기본적으로 틀린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또 하나 했었죠. 뭐였죠? 매매가 아니라 유효한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에도 신탁자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청구권. 이 가등기, 청구권 보존 표현을 쓴 이유가 뭐죠? 가등기 담보표는 담보 가등기도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 같은 청구권 보존 가등기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담보 가등기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틀린 것은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된 부기등기 방법으로 양도될 수 있다. 정말 잘 나오는 질문입니다.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도 허용된다. 시기부 청구권을 보존한 것도 가능합니다. 법조문에 시기부 청구권이나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도 허용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해제조건부나 정기부 청구권을 보존하는 것은요, 그런 의문이 가질 수 있잖아요. 왜 굳이 정지조건만 쓰고 해제조건으로 쓸까? 해제조건의 의미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해제조건은 뭐냐면 일단 법률 효력이 발생해요, 안 해요? 발생을 해요. 그 효력의 발생에 따라서 등기까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약간 소유권 넘겨줬어요. 증여에 의해서. 그런데 해제 조건이 설치되면 다시 소유권을 돌려받기로 했어요. 해제 조건은 이미 증여에 따른 등기가 됐어요. 물권 변동의 효과가 발생했어요.
근데 소멸에 따른 것은 뭐예요? 소유권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물권이 여기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물권자의 지위, 소유권자의 지위에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근데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 보존을 위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차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잖아요. 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을 위해서는 할 수 없다. 해제 조건이 그런 거예요. 종기부나. 그래서 정지조건부와 시기부 정구권을 보존하는 가등기를 가져가더라도 가능하다. 이것만 합니다. 법에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가등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격려받은 경우 제3자 명의로 중간 처분에 등기가 있어도 가등기의 본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다. 구할 수 있다. 자, 먼저 이렇게 쟁점은 이거예요. 어느 특정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을 가지는 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쟁점은 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원인으로 소유자가 됐어요. 그럼 혼동은 되는 게 아닐까? 근데 채권의 혼동은 뭐였죠? 채권은 동일한 사람이 채권과 채무의 기속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는 것은 소유자가 됐다는 얘기는 소유권이에요. 채권과 소유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채권 혼동 문제는 아니죠.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사람이 기속돼요. 그럼 물권의 혼동이에요. 물권 혼동은 뭐죠? 소유권과 제한물권이에요. 원칙적으로. 근데 여기는 뭐죠? 소유권과 채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기본적인 이론적인 설명의 원칙이에요. 하지만 이게 그다음 논제가 뭐냐면 실익이 없는 게 아니냐. 이미 이 사람이 가등기를 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소유자가 되는 목적이에요. 그럼 다른 목적으로 소유자가 됐으니까 가등기에는 이제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있는,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걸 묻는 거예요. 하지만 실익이 있죠. 왜냐하면 가등기에 한 본등기를 앞서서 제3자 명의 중간처분 등기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중간처분 등기와 관련해서 순위 보전의 효력에 따라 자기 순위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본등기 정액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은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순위 보전적 효력을 생각하십시오. 가등기가 됐는데 아직 본등기 하기 전 제3자 처분의 등기 있어요. 그 제3자보다 순위에 있어서 앞설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건 이익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5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의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가등기 후 소유자가 변경되도록. 그럼 가등기의 본등기는 누구를 상대로 하냐? 그 문제예요. 왜냐하면 소유자가 변경됐어요. 소유자가 변동되더라도 가등기 당시에 등기 명의 상대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이후에 중간처분 등기는 직권말소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상대, 직권말소된 운명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본등기 청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직권말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등기 당시에 등기 명의, 이 사람 등기 명의 상대로 딱 해요. 그렇게 되면 등기 공문이 그 중간처분의 등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전에 뭐 소유자, 저당권자의 등기를 다 직권말소시킵니다. 그 차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